뉴스 속으로. 제47대 대통령을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역대 최대 초박빙 접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대선 결과가 언제 확정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등록 유권자 절반이 사전투표에 참여해서 주별로 승자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은 개표 절차를 개선했기 때문에 4년 전보다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두 대선 후보 승리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발표했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오늘 아침에는 해리스 후보가 56대 43으로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승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하고 있어 그만큼 판세가 유동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선 후보의 승리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지금 치열한 이 박빙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판세 예측이 막판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대혼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당초 대선 예측 모델을 어제 기준으로 50%대 50% 두 후보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 최신 기준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56%로 늘었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43%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격차가 하루 만에 동률에서 13%포인트 차이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코노미스트가 해리스 후보가 차지할 수 있는 선거인단 숫자가 276명, 과반보다 6명 더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보다 14명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예측 결과를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선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신 여론조사 데이터에 대답을 한 사람들의 반응이 급격하게 달라졌다. 해리스 후보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코노미스트가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승리 전망을 수시로 바꿔왔는데 그만큼 막판까지도 판세가 유동적이고 이번 선거 개표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어느 후보가 승리를 거둘지 아직까지도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혼전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투표가 LA 시간으로 저녁 8시까지잖아요. 그 선거에 관한 투표 결과가 언제 나올지가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4년 전인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11월 3일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1월 7일 발표 결과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박빙 대결 구도 속에서 등록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각 주별로 승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사전 투표율이 70%에 육박했던 4년 전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이후에는 각 주마다 우편 투표를 포함해서 사전 투표를 빨리 개표를 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그동안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개표 결과가 4년 전보다는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싱크탱크인 초당 정책 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선거 유권자가 2억 4,400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투표율이 만약에 4년 전에 66.6% 수준을 기록한다고 가정을 하면 1억 6,2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교의 선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어제까지 기준으로 8,2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투표소 현장 투표가 4,500만 명, 우편 투표는 3,777만 명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6,746만 명이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 사전 투표 규모가 앞으로 집계를 해보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대선 코로나 유행이 하면서 1억 145만 명대보다는 적지만 2016년에 4,723만 명보다 그 전 대선보다 훨씬 많은 수치가 이 사전 투표에 참여를 하고 또 오늘 LA 시간으로 저녁 8시까지 13시간 투표를 하게 되는데 캘리포니아, LA 그리고 한인들 투표율 어떻게 진행될지 최종 결과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건 미국은 50개 주마다 투표하는 시간, 개시 시작 시간도 그렇고 끝나는 시간도 그렇고 다
각각인 것 같아요.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그 투표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캘리포니아 LA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마감입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 시간이 있고 중부 지역 시간, 마운틴 타임존,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태평양 시간, 그리고 알래스카와 하와이 시간 존도 각각 다릅니다. 그 워싱턴 DC와 50개 주 가운데 가장 먼저 끝나는 곳이 인디애나 주와 켄터키 주인데 오후 해당 시간 동부 시간으로 6시면은 투표가 마감됩니다. LA 8시보다 2시간 빨리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어서 1시간 뒤 7시 기준으로 경합 지역인 조지아주를 포함해서 7개 주가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에 들어가게 되고요. 다른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또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후 저녁 7시 30분이 투표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허. 상당히 그 30분 단위로 마감을 한 컷오프 된 게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대 경합주 동부의 펜실베니아주는 저녁 8시까지고 위스콘신 역시 8시,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녁 8시인데 그 서쪽에 있는 일부 시차가 다른 지역은 저녁 9시까지로 또 같은 주인데도 그 마감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투표가 끝나고 개표 시간도 각각 다르게 되는데 그 초박빙 초접전으로 진행될 경우에 50개 주 모두 끝까지 개표해 최종 승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11월 며칠 이번 주 중에 가능할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요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하는 그 우편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이래가지고요 사전 투표의 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4년 전 대통령 선거의 경우를 보노라면 본투표 개표 때는 당 색깔이 빨간색인 트럼프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전투표 개표가 진행될수록 이 같은 우위가 사라지는 이른바 신기루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투표 조작 음모론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는 우편 투표를 포함해서 사전 투표에 민주당보다는 상당히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 후보 본인이 공화당원들도 사전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나를 찍어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주별로 실제 어느 당 후보에게 유리할지 아직까지 확실치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박빙 승부가 끝까지 벌어질 경우에서 그 가정을 한다면 우편 투표를 비롯해서 사전 투표 처리가 선거 승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주와 위스콘신주를 포함해서 7개 주가 선거 전까지는 사전 투표 처리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 당일부터 밀봉된 봉투를 열어서 선거구별로 분류를 하고 유권자 서명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돼야지 개표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개표 상황 승리 확정이 대통령 선거 전체 결과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도 본선거가 끝난 나흘 뒤에 11월 7일이 돼서야 승자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 결과가 나온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정식으로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본투표 전에 사전투표를 미리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투표일 당일까지 우표 투표를 접수하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들보다 우편 투표 개표를 늦게 시작하고 집계도 늦게 끝나기 때문에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최장 13일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옆주인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당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선거일 나흘 이후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이런 독특한 해석을 낳았기 때문에 그 또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 투표할 때마다 신기한 게 하와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부 쪽에서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누가 이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투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그 참 그렇네요.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어요. 네? 동부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가 이기고 있다. B라는 후보를 지지하는 하와이주의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B 찍읍시다.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죠. 말이죠. 네. 참 나라가 또 워낙에 넓고 말이죠. 이렇게 시차도 하다가 막 보니까 좀 있다 보니.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북한의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파병까지 불사한 이유가 정권 생존을 위해서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밀착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생존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전략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러시아 한 나라에 올인을 하고 있는 도박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이 러시아를 위험하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정권 생존 차원인데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이 되고 상대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소원한 관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새로운 무기 시험을 삼가하고 협상을 도모하면서 이른바 왕따 국가에서 벗어나려고 제스처를 취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불량 행위를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장 대범한 조치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북한 전투병의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 파병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사람당 약 $2,000가량의 몸값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돈에 쪼들리고 있는 북한 정권을 위한 새로운 챕터를 여는 한편에 러시아 올린 전략을 통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보고 핵 프로그램까지 더욱 진전시키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상 같습니다. 정권 보장을 위해서 한층 대범한 길을 밟고 있다. 이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입니다. 그 얘기는 중국보다는 러시아하고 밀착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다. 뭐 이런 판단인가요? 같은 아시아권으로 같은 문화를 나누고 있는 중국보다 오히려 네. 그 유럽에 치우친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이 북한 정권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러시아와 공생관계를 선택하면서 유엔에서도 그 거부권을 지니고 있는 러시아라는 든든한 방패막이를 얻게 됐고 또 국경 무역에 있어서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이 점인데요. 이를 넘어서 북한이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 장거리 미사일, 정찰 위성 개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푸틴 대통령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그 파병을 지금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충돌이 빚어질 경우에도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6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만약 한쪽이 침략을 당한다면 다른 나라가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성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죠. 자기 아들에게 김정일에게 중국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예전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가깝긴 가깝지만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러시아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뭐 그냥 기회가 온 거였죠.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사전에 뭐 러시아와 가까워져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쩌다가 보니까 이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옳았구나 잘 됐구나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보면 또 나는 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희망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김정은의 도박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3년째로 장기화하고 있으면서 러시아 병력들도 소진, 마모 그리고 희생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병력을 보냈습니다. 북한 병력이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주하거나 또 그 탈주를 할 경우에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갈 것 같지가 않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가 당초 북한에 한 약속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런 새로운 파트너십이 김정은 정권의 그 핵 개발과 맞물려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운전석에 스스로 앉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전을 하면서 입찰 전쟁, 핵 장난을 펼치고 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 발표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유권자 상당수가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이 시간 현재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긴장감은 팽팽합니다. 당국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일부 상점들도 추후 폭력 사태에 대비해 합판으로 건물 외벽을 가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건국 이래 200여 년간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간선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다수는 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는 보통 이 대선이 없는 중간 선거보다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이지만은 더 눈에 띄는 점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아침 이황 기자가 LA 한인타운 투표소들의 유권자가 확실히 많아졌다고 전해드린 대로 이번 선거에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의 관심이 한층 뜨거워진 것을 투표소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선거가 우선 다른 대선과 비슷한 점은 평소와 같은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 그렇게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령층, 백인, 주택 소유주, 그리고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주민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 UC 버클리 정착연구소에서 실시하고 LA타임스가 공동 후원해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는 좀 더 낮은 투표 성향을 가진 유권자 집단의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최소 65%의 세입자들, 유색인종 유권자,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투표에 참여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들은 좀 더 다양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 조사를 진행한 UC 버클리 정착연구소의 공동 디렉터인 G 크리스티나 모라도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는 더 커졌고 더 다양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색인종 유권자의 투표 참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라티노들 또 아시안들이 2016년 이후 대선에서 투표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기록적인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이 이미 투표를 했거나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 높은 투표율을 볼 것으로 또 다른 그 여론조사 그 기관 디렉터 마크 디카미오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록적인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2020년에는요, 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1,800만 명 정도가 투표했는데요. 이번엔 그 정도 수준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4년 전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란 사실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투표하도록 자극했다고 이 디카미오 디렉터는 말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즉 2020년엔 조 바이든의 힘이 아니라 트럼프 때문에 투표율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차피 뭐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민주당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꽤 차이가 납니다. 최근 UC 버클리 정착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럼프보다 2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4년 전 바이든의 29%포인트 차이에서 좀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디카미오 디렉터는 지금 보면 그때와 같은 열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나와서 투표 현장에 가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듯한데, 자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요,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들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이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전체 응답자 64%가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에서 만약 이긴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유권자 3명 가운데 2명 꼴은 트럼프가 이긴다면 해리스는 양보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패배를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해리스를 지지하는 유권자 10명 가운데 9명 꼴은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해리스는 인정을 할 것으로 확신을 했고요. 반대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44% 정도는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할 것으로 믿었지만 20%는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6%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 나타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저도 뭐 투표를 뭐 4년마다 해왔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 뭐 이번 선거가 끝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은 이것을 뭐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반대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없었죠. 같은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이런 조사까지 지금 하고 있네요. 사실 이번 조사에서 그걸 처음 물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이겠죠. 네. 아. 그 전엔 사실 그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 이후로는 이게 문제가 됐고 그건 주로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디카미오 디렉터는 뭐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때문이겠죠. 네. 아.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유권자에 대한 데이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투표 자격이 되는 주민이 약 2,700만 명 그렇게 있는데요. 예. 이 중에 83% 정도가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 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등록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보면 그 숫자가 2,260만 명 정도입니다. 이건 4년 전보다 54만 8,200여 명 더 늘어난 수치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등록 유권자의 45%, 공화당 25%, 무소속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원 수 2020년과 비교를 했을 때 약 1%포인트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자, 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팽팽한 긴장감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과열 양상으로 진행된 선거 전의 여파로 인해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진 않을까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주 정부, 선거관리 당국, 철통 경계 태세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방위군을 배치했거나 대기시킨 주는 19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주 비롯해서 10곳에선 이미 주 방위군이 사이버 보안 임무를 위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합주인 네바다, 펜실베니아 등에서도 주 방위군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대기 중이라고 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그 투표소, 개표소뿐만 아니라 일부 상점들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한 상점들도 있는데요. 창문 같은 그런데 그리고 건물 저층 외벽에 합판으로 이제 가리고 네. 나서는 상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난폭 행위에 피해를 좀 줄이려는 상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체프만 대학의 피터 시미 교수는 공직자에 대한 위협을 연구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4년 전과는 달리 여러 지역들에서 분산된 형태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말했고요. 그렇게 되면 대응이 그때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뭐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오면은 무슨 정말 이 저 판으로 말이죠, 나무 판으로 네. 이 유리창을 막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은 네. 투표를 하는 날 그거를 막는다는 것도 좀 너무 좀 오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얼마나 또 걱정이 되면 또 그러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선정 오너들은 있죠. 글쎄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요. 네. 자, 미국은 건국 이래 200여 년간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간선 제이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다수가 불만을 품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 주십시오. 반대 여론이 60%를 넘습니다. 9월에 발표된 표 리서치 센터 그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 성인 63%가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전국 총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선언했고요. 현행 선거인단 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은 35%뿐이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요 선거인단 제도를 개혁하자 또는 폐지하자 이런 제안이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따르면 그런 제안은 연방 의회에 제출된 것만 7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맞네요. 네, 그런 제안과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려면 절차가 지극히 까다로운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주별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직선제 도입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전국 총투표 주간 협약이란 시도가 2006년부터 사실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주들끼리 체결한 이런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헌법상 연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괜찮죠. 유권자 제일 많은데 뭐 모든 선거 운동은 여기 와서 하고 유세도 여기 와서 하고 여기서 돈을 많이 쓰게 여기서 그저 모든 저 선거와 관련된 광고들은 여기서 틀 것이고. 좋죠, 이야, 좋죠. 그러면 네. 캘리포니아는 그걸로 수입이 상당할 텐데 어마어마할 말이에요.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선거제도 바꿔야 되겠네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꿉시다. 그러면 우리 현재 있는 정치인들에게 좀 그 계속 요구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자극도 줄 수 있고 말이죠. 네. 매번 보십시오. 뭐 저희가 전해드리는 뉴스도 보면은 매번 뭐 경합주 7주, 뭐 펜실베니아 무슨 매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캘리포니아 주는 어떻고 뭐 뉴욕 네. 주는 어떻고 텍사스 주는 어떻습니다라는 얘기는 나간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네.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경합 지역에 이번에 엄청 자금이 많이 풀렸을 겁니다. 네. 부럽기도 그렇게 되면은 부자주는 더 부자주가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어쨌든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뭐 이렇게 좀 합의점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뭐 완전히 바꾸진 않더라도 뭔가 좀 그렇죠. 달라질 부분적으로 수 있는. 제도를 네? 바꿔가지고 네 그러나 저러나 썸머타임 제도 또한 지금까지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 발의안까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썸머타임 제도도 지금 바꾸지 못하고 있어서요 참 답답한 부분이 꽤나 있습니다. 이 서버 타임 끝나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정말 아침에 좋아요. 우선 밝고 말이에요. 그러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주택입니다. 네, 한번 쉬셨죠 지난번에? 저 한국 좀 갔다 어디 갔다 왔어요. 오셨어요? 한국 좀 갔다 왔습니다. 아 예. 한국 몇 년 만에 가신 거예요? 이번에 가니까 딱 한 10년 만에 갑니다. 10년 만에. 또 강산이 변했어요. 완전히 별천지죠? 10년 강산이 만에. 변했어요. 시골에 부산, 울산, 경주, 부산도요? 김천 와. 이런 데 한번 쭉 돌고 왔는데 네. 많이 깨끗해졌고 야 이렇게 공중 도덕도 좋고 전화기를 한번 잊었는데 그래요? 아니 우리 같은 일행 중에서 네네. 한 사람이 기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안 가져갑니다. 근데 찾았어요. 그 한국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은 잊어버리면은 끝이죠. 200~300불 다 날아가 버린 것 정도인데 네. 한국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좋은 나라가 됐어요.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고 부자 나라고. 저 지금 강남에 가가지고 저 40평 아파트를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살 생각을 못 하니까 부모를 잘 만나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비싸가지고. 네. 한국에서 뭘 가장 맛있게 드셨어요?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는 먼저 그 여행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네. 가니까 거기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야 이렇게 아니, 아파트도 뭐 좋은 아파트니까 비싸서 못 사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을 낮춰보면 또 괜찮은 그렇죠. 것도 자기 많이 눈을 있어요. 낮추면은 자기 눈을 낮추면 괜찮은데 그럼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야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강남 아파트가 그렇더라고요. 강남은요? 네. 그나저나 이제 한국에 가서 내가 은퇴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에 가보신 거 가서 어때요?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늙었고 첫째, 그다음에 평생의 인간관계는 쟤네 집에 무슨 대서 상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참여를 해서 서로 십시일반의 도움을 주고 받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생활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저 집에 자녀들 결혼하는데 내가 축의금 한 번도 주지 그렇지, 않았는데 그건 그렇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은퇴했으니까 무슨 떼돈을 들고 와가지고 은퇴 생활한 것도 아니고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서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또 이민 온 지 오래되다 보니까 부모 형제들이 다 미국에 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네, 뭐 그렇죠. 우리가 제가 묻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 사시자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이렇게 경제 얘기해 주시고.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그러나 저러나 투표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네. 했는데 네. 오늘 이 그 투표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빨리 글쎄 나올지 말이에요.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오늘 밤 지나도 잘 안 나올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드는데 한 어쨌든 주는 걸릴 듯합니다. 이쪽 사람이냐 저쪽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또 트럼프냐 해리스냐 두 사람이 만일에 당선이 될 경우 경제 분야에서 세금 제도는 어떻게 또 달라질 것이냐 이런 걸 좀 한번 오늘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대통령은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세계의 대통령이니까 네. 모든 이슈를 감안할 수밖에 없죠. 뭐 우리 같으면 한국 같으면 무슨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뭐냐 하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미국은 그렇죠. 기후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를 다 다뤄야 되고 경제 문제, 낙태 문제, 뭐 교육에 관한 문제 이런 이슈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과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려면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커버할 수도 없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생각한다면은 두 대통령 후보가 세금 경제 정책 중에서도 네. 그 중에서도 세금 정책 중으로서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은 참 너무 복잡하니까 만약의 경우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은 해리스는 일단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올리는 정책을 많이 써요. 그래서 트럼프가 있었을 때 내린 세금들을 코퍼레이션 세금이 뭐 34%에서 21% 지금도 21%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건 당장에 올라갈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자세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과거에 주식을 사놨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주식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팔았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이지 갖고 있어가지고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무슨 돈을 좀 걷어내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하게 그 아마존의 창업자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안 파니까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단계별로 1억 불 이상 있는 사람들은 미실현 이익이라고 불러요. 아직 안 팔았어. 근데 이익이 생겼어. 왜냐면은 아마존에 있는 베조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 다 창업할 때 가지고 있으니까 베이시스가 제로예요. 네. 오늘 300불을 해요. 그러면 팔았다 그러면 300불과 제로에 것이 양도소득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파니까. 이번 일론 머스크도 안 팔면은 세금 내니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렸어요. 그렇지. 그러면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일단 돈을 맞습니다. 빌려서 쓰는 것이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민주당은 세금 내라. 25%를 내놓고 나중에 팔았을 때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라. 근데 지금 이 논리는 돈 많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하는 거 맞지만은 이게 처음 시도해보는 제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1억 불이 아니라 5천만 불, 1,000만 불, 500만 불 이상짜리가 앞으로 정착이 되면은 그러한 세제의 변화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급격하게 뚝 떨어지면은
원래는 뭐 300만 불이었는데 그게 100만 불로 떨어졌어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그 해 세금 부과할 때 그 떨어진 분량만큼 그 보존이 예, 되나요? 그것이 지금 현재 처음 시도되는 법이니까 예. 구체적으로 갔을 때에는 예.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고 새로운 제도를 나오면은 완벽한 규정을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일차적으로는 그런 목적으로 여태까지 시도해 보지 않은 내가 50년 전에 와가지고 10만 불짜리 집이 지금 200만 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20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지 않냐는 논리예요. 1억 불 재산가 이상인 경우에 1억 불 1억 이상입니다. 불 현재는 그러니까 대다수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걱정 마시고요. 하나 더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은 그런 실링이 낮아지면은 우리한테도 언젠가는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논쟁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이제 다들 낮추려고 그러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21%의 법인 세율을 15%까지 내려주겠다. 뭐 말에 맞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소셜 시큐리티 인컴도 세금 안 받겠다. 팁에 관련된 세금도 안 받겠다. 그다음에 오버타임에 관련된 1.5배 중에서 1배는 레귤러 아워고 0.5배는 오버타임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 0.5에 대한 오버타임에 관련된 것도 세금 안 받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게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와 20%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말이 쉽지. 여기 수입상은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어떻게 장사를 해요? 물건값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비세 아니면 세일스 텍스 같은 개념으로 둔갑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우리 사는 사람들의 세금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중국산은 수입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5억 명이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상품이 네. 코스코에 가서 있는 상품의 몇 %가 지금 그쪽에서 옵니까? 맞아요.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그런 상품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 가격에 네, 아직은. 네, 아직은. 20% 30%를 생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말이죠. 두 후보의 앞으로 세금 정책을 비교할 때 우리가 중산층 그러면은 대개 한 8만 5천에서 25만 사이를 버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죠. 1년에 8만 5천에서 25만 불 사이를 벌고 있는 중산층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 겁니까? 해리스 쪽이 해리스 쪽이 유리한 거예요? 고소득자들한테는 혜택을 주지만은 해리스 쪽이 조금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또 메디칼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많이 주고 그래서 중소득 중간소득과 저소득자의 그룹은 민주당 고소득자는 세금을 감해주니까 공화당을 많이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앞서 그 법인세 얘기하셨거든요. 법인세 말고 개인 세금을 갖고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개인 세금은 제가 보기에 해리스는 조금 올라갈 것 같고 트럼프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세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물론이죠. 차이가 있겠죠. 물론이죠. 이 네. 단계별로 이 구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것은 10%, 어떤 구간까지는 15%, 어떤 구간은 28%, 어떤 구간은 36%, 어떤 구간은 39.6%. 맥시멈이 현재 37%인데 메이비 해리스가 되면 39.6%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트럼프는 현재와 같이 37%가 맥시멈 세율이 될 것 같아요. 37%의 맥시멈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얼마를 1년에 벌어야 내시는 1년에 거예요? 50만 불에서 70만 불 이상 벌면은 그 이후부터는 37%, 39%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 많죠 세금이. 근데 제가 지금 저로서는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소셜 시큐리티에 면세를 해주겠다는 트럼프가 훨씬 많아요. 그건 해리스도 같은 공약 내놓지 해리스는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게 없습니다. 없었군요. 해리스는 그 해리스는 얘기가 네. 없죠. 얘기가 네, 없어요. 네, 그렇군요. 양쪽에 어떤 그 니치 마켓, 그 유권자의 심층을 어디다가 두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되죠. 이번에 관세를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한 예. 가지 중요한 얘기가 중요한 거야. 2022년도 한 2년 전에 예.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미국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아하. 보조금 제도를 그랬죠, 만들었어요. 그랬죠. 이게 맞아요. 527억 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미국에 해외에 나가 있는 반도체 공장 미국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보조금을 받는 데가 인텔, 그다음에 삼성전자, TSMC라고 대만에서. 인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했지만 그래도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는요 약한 상당한 금액이에요. 64억 불로 여기 나와 있네. 64억 불을 어. 삼성전자는 받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돈을 공짜로 주니까 야, 네가 초과 이득이 생기면 나랑 같이 먹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니네들이 예를 들자면은 기술에 관련된 것을 우리한테 더 오픈해라. 맞아요. 군사적인 그랬었어요. 지원 네. 날 경우에는 나한테 전부 모든 정보를 내라. 공짜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가 만들었거든요. 네. 해리스 정부는 그걸 유지할 유지하려고 그럴 거고 것이고. 트럼프는 No. 이거 맞아요. 전부 다 없애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내가 관세를 많이 부기면은 대만에서 만든 반도체가 미국 들어오려면 어마어마한 것이 그 관세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미국에다가 텍사스에다 짓겠다라고 유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반도체 앞으로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그냥 어떻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대통령이 네. 되느냐에 따라서 글쎄요, 상당히 맞아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누가 됐냐? 네. 그렇죠. 된 다음에 또 된 얘기해야 다음에 또 한번 되겠네요. 얘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함께했습니다.